자, 이제 수능 특강 확률 단원 들어가 보는데요. 확률의 개념 정리. 자, 오늘 하는 확률은 확률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뭐 이런 확률의 기본적인 정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것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가 사실은 확률의 가장 포인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확률 가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를 먼저 하는데 말이지.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행. 자, 이 시행은 아무 행동이나 실험, 관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뭔가 하는 거죠, 일단. 근데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사위 던지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처음에 1부터 6까지 눈이 있었어요. 그 주사위를 두 번째 던질 때 갑자기 7이라는 눈이 막 생기고 그러면 안 돼. 항상 1부터 6까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 주사위 던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하고서 끝나는 행동들은 예를 들어 주사위를 어떤 물에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 그 주사위를 다시 찾을 수 없다 치자고. 이런 행동들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행동들은 시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야바이꾼들이라고 들어봤죠. 사기꾼들이죠. 일단 주사위 특정 눈을 잘 나오게 만들어서, 어떤 주사위 뭐 2라는 눈이 특별히 잘 나오게 만들어서 그 2라는 눈이 나머지 눈에 비해서 막 나올 확률이 높게 막 조작된 주사위, 이런 걸 던지는 건 시행이라 부르지 않는다고요. 1부터 6까지 눈이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그런 실험, 관찰, 행동만을,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실험, 관찰, 행동만을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시행의 결과를 모조리 모아놓은 그런 집합이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시행의 결과들을 모조리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 생각해보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겠죠. 조금 이따가 이 표본 공간도 아무렇게나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주사위 던질 때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여기다 다 써놨잖아, 그지? 이러한 말하자면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 그런 걸 갖다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으로 부르던 걸 갖다가 확률 통계에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사실은 여기 집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전부 모아놓은 걸 말한다. 근데 이 표본 공간이 아무렇게나 모아진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 집합에서 부분집합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부분집합은 이 전체 집합의 일부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말하는데, 확률 통계의 세계에서 그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 짝수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A라는 사건이 짝수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2하고 4하고 6을 모아놓으면 되는 거고, 그지? 혹은 뭐 홀수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럼 1, 3, 5 이런 것들이 홀수눈이 나올 사건인데, 잘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요 위에 있는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맞죠? 그 부분집합들을 사건이라고 부른다. 확률 통계 세계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A라는 거는 선생님이 짝수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뜻은 뭐냐? 자,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눈은 딱 한 개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세 개의 눈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이 세 개의 눈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가 나오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는데 4라는 눈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종의 사건은 뭐 시행의 결과물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부분 집합을 일단 사건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이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이 있을 거야. 써보자. 1, 2, 3, 4, 5, 6 이런 원소 하나짜리 부분 집합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근원 사건들이다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근원 사건의 가지수는 말이지,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의 가지수랑 똑같다. 이 6개면 근원 사건도 6개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이 겹치는, 즉 교집합을 말합니다. 교집합이 전혀 없는 상태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거하고 둘이는 지금 서로 배반 사건 맞습니다. 전혀 겹치는 원소가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자, 만약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질문했다. A와 배반 사건을 갖다가 전부 한번 구해보시오. 혹은 A와 배반 사건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 치자. 지금 주사위 던지기를 가정하에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선생님 좀 전에 뭐라 했냐면 사건은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여기 원소가 6개 있다. 이 원소 6개짜리 집합이 표본 공간이라고 치면 이 표본 공간 원소 6개짜리의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가 생깁니까? 원소 6개일 때 2의 6제곱개 생긴다. 알겠지? 2의 6제곱개가 부분집합이 돼. 공집합 포함해서죠. 그 부분집합들 중에서 배반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걸 다 쓰라는 거니까 그 이놈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A는 지금 2, 4, 6 아닙니까? 2, 4, 6과 교집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놈들을 다 쓰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2, 4, 6하고 교집합이 없으려면 2라는 원소나 4라는 원소나 6이라는 원소가 전혀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2하고 4하고 6을 지우면 1, 3, 5만 남을 테야, 그치? 요 1, 3,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들 다 한번 써볼게. 공집합 1,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 3, 1, 5, 3, 5 마지막에 1, 3, 5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런 8개의 우리 집합들을 A라는 2, 4, 6과 배반 사건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배반 사건은 2하고 4하고 6이라는 원소, 이 원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놈의 부분집합 전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사건이라는 거 나오는데, 여사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A와 여사건을 구하라 하면요. 지금 A와 여사건을 구하라는 말은 벤다이오고 되거나 이런 거거든.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반드시 A라고 치자. 그럼 A가 아닌 놈을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부르니까 결국 여사건은 어떤 걸 여사건이라고 불러? A와 교집합이 없으면서도 두 개를 합쳤을 때 A와 A의 여사건을 합쳤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이 되는 그 관계를 여사건 관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A와 여사건이라는 건 2, 4, 6하고 겹치는 게 없으면서도 합집합을 했을 때 이 전체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만을 말해. B 아닙니까? B. 이거죠. 이거 두 개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되면서도 이거 두 개는 전혀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A와 여사건은 바로 B고요. 이거를 우리는 A와 여사건이니까 A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죠. B는 지금 1, 3,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의 여사건은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요 여사건하고 배반 사건은 또 뭔가 관계가 있네, 그치? A의 여사건하고 A의 배반 사건이 있는데 여사건 입장에서 1, 3, 5가 여사건이었잖아. 이 여사건의 부분 집합들을 전부 모아봤더니만 그게 바로 A와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네. A의 배반 사건이란 A의 여사건의 부분 집합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겠죠. 자, 배반 사건은 여러 개 생길 수 있지만 여사건은 딱 한 개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합시다. 자, 이 정도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일단 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지? 요런 용어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요런 용어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확률을 공부해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를 귀찮아하면 안 돼. 아시겠지? 자, 이제 이 정도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아이고, 지옥계가. 자, 용어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이제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는데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말이야.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이렇게 썼을 때 사실은 이 표본 공간 안에 1부터 6까지 눈을 단 한 번씩만 썼다는데 어떤 큰 의미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있는데 왜 1부터 6까지를 한 번씩 써야 지금 몇 번씩을 써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저기에는 어떤 큰 의미가 존재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주사위를 생각해보면 정육면체 생각해봐요. 정육면체 주사위를 생각해보면
정육면체란 모든 면이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동등한 합동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적어 넣으면 말이야, 각 면에 써져 있는 숫자들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확률이 전부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6분의 1씩으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일어날 기대 정도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정육면체의 주사위는 각 면에 있는 숫자들이 일어날 기대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표본 공간 안에 딱 한 번씩만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 주사위를 이렇게 만들었다 치자. 직육면체 주사위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1, 2, 3, 4, 5, 6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저 직육면체는 면의 모양이 다르잖아, 그지? 그럼 던졌을 때 각 면에 있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기대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 기대 정도가 달랐을 때는 여기 절대 한 번씩만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를 한 번씩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숫자들이 나올 기대 정도가 똑같습니다 라는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 반면에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기대 정도가 확률이 다르면요, 1부터 6까지 눈이 여기 한 번씩만 써질 수 없다는 뜻도 된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거든. 자,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한번 가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PA,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분의 A라는 게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그 부분집합 안에 있는 A 안에 있는 원소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요 NS분 NA를 하기 전에 말이야, 먼저 NS든 NA든 간에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는, 집합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일어날 기대 정도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표본 공간을 구성을 해야 돼. 이 가정이 먼저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표본 공간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표본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저게 왜 안 되는지 지금 잘못된 예를 몇 개를 한번 보자. 봐봐. 예를 들어서 수학적 확률이라는 걸 정의했으니까, 자, 어떤 철수에게 선생님이 철수에게 이런 걸 질문해서, 철수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미 결론을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야. 예, 선생님, 표본 공간을 구성해 볼게요. 선생님이랑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있다 아니면 없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포인트 잘 잡아야 돼. 철수가 말한 거, 선생님이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경우의 수로 따지면요, 있다 없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철수가 잘못한 건 일단 표본 공간을 잘못 구성했어요. 자, 있다 없다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요, 선생님. 그 중에 있다 없다 중에서 있다니까 있다 한 가지 해서 선생님은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지? 그럼 철수가 분명히 선생님이랑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다 없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경우의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확률은 틀리게 나와. 확률은 말도 안 되게 나왔다고.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진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표본 공간을 잘못 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 공간이 잘못 구성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잘못된, 허황된, 이상한 확률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게 결론이야. 지금 이게 왜 잘못된 이 구성이냐면 있다라는 가능성과 없다라는 가능성이 일어날 기대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있다가 1%면 없다는 99%잖아, 그치? 결혼할 수 없을 확률이 99%잖아. 확률의 기대 정도가 다른 상태에서 이 안에 표본 공간 안에 한 번씩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기대 정도가 똑같다라는 가정하에서 한 번씩 쓸 수 있다 했거든, 선생님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쓴 걸 한 번씩만 썼단 말이야. 이렇게 표본 공간 구성하면 이런 잘못된 확률이 등장한단 말이야. 자,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비현실적인 예였으니까 현실적으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철수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철수야, 너 윷놀이 해봤지? 독에 걸린 모 중에서 유치 나올 확률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철수가 표본 공간 이렇게 구성했어요.
예, 선생님, 도, 개, 걸, 유, 모 5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도, 개, 걸, 윷, 모 이 5가지 중에서요. 그 다음에 유치 한 가지를 차지하니까 유치 나올 확률 5분의 1입니다. 그럼 철수야 뭐가 나올 확률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쌤. 5분의 1이요. 그럼 도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요. 개는 5분의 1이요. 걸은 5분의 1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윷놀이 해봤죠? 도개, 걸, 윷, 모 중에서 모하고 유치는요 거의 안 나오죠. 재수가 좋아야 나오죠. 그럼 느낌이 이렇잖아. 던졌을 때 윷하고 모는 가뭄에 콩나듯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도부터 유까지, 모까지 전부 나올 확률이 기대 정도가 똑같다는 게 뭔가 잘못 계산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잘못 계산이 된 거냐? 이 안에 있는 표본 공간이 잘못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안에 도, 개, 걸, 윷, 모를 딱 한 번씩만 썼죠? 이거 자체가 일단 어떤 개념하에서만 저렇게 한 번씩 쓸 수 있다고? 도부터 개, 걸, 윷, 모 이런 것들이 전부 일어날 기대 정도가 동등해야지만 이렇게 한 번씩 쓸 수가 있다. 지금 도, 개, 걸, 윷, 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표본 공간을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나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더 현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주머니에 검은색 공이 예를 들어서 1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공이 예를 들어서 99개가 들어있는데, 자, 요거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니까 그냥 그림 그려서 짧게 다시 할게.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4개가 들어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 검은 공 2개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전혀 가지 않고 똑같은 검은 공이고, 요 흰 공 4개도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똑같은 흰 공이라고 칩시다. 알겠지? 자, 이랬을 때 공을 하나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확률하고 공을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누가 더 높아야 됩니까? 당연히 흰 공이 더 자주 나오겠죠.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꺼내서 확인하고 또 넣고 또 꺼내서 확인하고 넣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봤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흰 공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흰 공 나올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 맞죠? 이가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철수 보고 선생님이 철수야 흰 공, 검은 공 중에서 여기 6개 중에서 선생님 공 하나 뽑았을 때 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물었다 치자. 그럼 철수가 예 선생님 표본 공간이요. 자, 여기서 공을 하나 뽑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선생님 2가지밖에 없습니다. 검은 공 아니면 흰 공이요. 자, 이때 철수의 지금까지의 말이 있잖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분명히 여기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검은 공 아니면 흰 공 2개가 맞아. 그런데 표본 공간은 이렇게 구성하면 안 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선생님 검은 공 아니면 흰 공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 2개 중에서 검은 공이 차지하는 1개. 자, 2개 중에서 흰 공이 차지하는 1개.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버리면 검은 공 나올 확률과 흰 공 나올 확률이 같아져 버리잖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면 말이야.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이 안에 한 번씩만 쓸 수 있으려면 나올 수 있는 기대 정도가 다 똑같다는 가정을 해서 저 안에 한 번씩만 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대 정도가 똑같은 것들끼리를 한 번씩 쓴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야 수학적 확률로 맞아떨어진다는 거거든. 이해가지?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물었으면 흰 공 아니면 검은 공 2가지가 정답이긴 한데 확률을 구할 때는 그런 경우의 수 개념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경우의 수를 빌려와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앞쪽에서 공부했던 그 경우의 수의 숫자, 개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왜? 확률은 가능성을 갖다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 경우의 수인데 앞에서 경우의 수 배웠던 그 개념 그대로의 숫자분의 숫자, 개수분의 개수를 확률에서는 쓰지 않아. 확률은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니?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쓰되 항상 표본 공간을 기대 정도가 똑같도록 구성한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의 수단을 끌어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확률에 와서는 그 방법 그대로 동원되는 게 아니고 뭔가 기대 정도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철수가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아까처럼 잘못된 확률이 안 나오게 구성하려면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이 2개가 똑같은 검은 공일지라도 2개가 검은 공이 부분을 한다. 4개가 똑같은 흰 공일지라도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만큼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검은 공, 이 네 개도 서로 다른 흰 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같지만 서로 다른 검은 공으로 보고요. 네 개가 똑같지만 서로 다른 흰 공으로 봐서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검은 공 1, 검은 공 2, 흰 공 1, 흰 공 2, 흰 공 3, 흰 공 4 이처럼 이 6개를 모조리 다 다른 것으로 보고 표본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그럼 요거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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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 번 전부 한 번씩만 썼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공을 탁 여기서 꺼냈을 때 X 검은 공 1이 나올 기대 정도가 6개 중에 1개, 얘도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로 기대 정도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이거 다 다르게 봤잖아요. 다 다르게 보니까 얘가 나올 기대 정도도 6개 중에 그냥 1개일 뿐이고, 얘도 6개 중에 1개, 얘도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 6개 중에 1개니까 저걸 다 다르게 봐버리면 각각이 나올 기대 정도가 6개 중에 1개, 6분의 1씩으로 다 동등해졌지. 그러면 여기 한 번씩 쓸 수 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잘 들어.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 중에 검은 공이 차지하는 개수가 2개. 이게 지금 수학적 확률이잖아. 전체 6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오는 놈은 흰 공 4개니까 4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검은 공 나올 확률보다 흰 공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2배 더 높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야. 공을 하나 꺼냈을 때 흰 공 나올 확률과 검은 공 나올 확률은 당연히 흰 공 나올 확률이 개수가 2배 있으니까 2배 높아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표본 공간을 구성해 줘야지만 정확한 기대 정도 확률이 계산되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좀 전에 예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전지현이랑 결혼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도 사실은 여기 있다에 해당되는 공은 1개밖에 없고 없다에 해당되는 공은 99개가 있었던 거야. 없다에 해당되는 공은 자, 이때 없다 99개 이 공을 완전히 다른 공으로 봐야 되니까 없다 1, 없다 2. 자, 표본공을 구성할 때 사실은 있다 공 하나와 없다 1부터 시작해서 없다 1부터 시작해서 없다 99까지를 다 다르게 보고서 이렇게 표본공간을 구성해 줬어야 자, 100개 중에서 있다는 1개, 100개 중에서 없다는 99개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없을 확률이 99%다 이렇게 제대로 된 확률이 계산된단 말이야. 자, 한마디로 말해서 확률에서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기대 정도가 똑같게끔 표본 공간을 구성한 후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도입을 해야만 확률이 맞게 정확한 확률이 계산되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본다? 안에 있는 이 개수 공의 개수가 완전히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검은 공과 똑같은 흰 공들을 표본 공간 구성할 때는 완전히 다른 흰 공, 다른 검은 공으로 보고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거 명심해야 된다. 똑같은 것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경우의 수를 구성해야 돼. 자, 그러면 1예로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AA, 예를 들어서 B, C, D 뭐 이렇게 있을 때, 그지? 지금 보니까 2개는 서로 똑같은 문자고 요 3개는 서로 다른 문자잖아. 이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는 잘 들어요. 이걸 분명히 지금 서로 똑같은 A지만 확률을 계산하라 할 때는 이걸 서로 다른 A로 봐야 된다.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라 할 때는 이걸 서로 다른 A로 보고서 이 5개가 서로 다르게 취급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5패, 분해. 맞죠? 그 다음에 A1, A2가 이웃할 확률을 물었으니까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요. 한 덩어리로 보고 이제 분자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몇 개냐라는 거잖아. 밑에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개냐고, 그지? 선생님이 분명히 말을 이렇게 했다.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때라고 했어요. 그게 전체 가지수인 거예요. 그때 A가 이웃할이라고 했잖아요. 뭐할 요게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가지수니까 그걸 분자에 넣는 거야. 그럼 이웃할 가지수는 요거 2개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로 보고 1명, 2명, 3명, 4명을 나열하는 4패. 그리고 그 옆에 이 안에서 2놈 자리 바꿀 수 있죠. 왜? 서로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2팩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정확한 확률이란 거야. 이걸 서로 똑같을지라도 확률 계산할 때만큼은 서로 다르게 보고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요. 이걸 그냥 똑같이 바꾸면요, 선생님. 똑같이 바꾸면,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이 5팩 나누기 2팩이잖아요, 쌤. 이걸 똑같이 봤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도 이거 한 덩어리로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4팩이고, 이거는 이걸로 끝이에요. 왜? 이 괄호 안에서 똑같은 놈 두 개 자리 바꿔봤자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안 돼. 근데 선생님, 이게요. 2팩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얘랑 같은데, 값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 지금 여기 똑같은 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한 번은 다르게 보고 한 번은 똑같이 보고 풀었어, 그지? 자, 이때도 분모도 다르게 보고 분자도 다르게 보고 풀었고, 이거는 분모를 이거 두 개 같게 보고 분자도 이거 두 개를 같게 보고 풀었어. 즉, 소위 말해서 분모하고 분자의 일관성을 유지했단 말이야. 분모에서 다르게 봤으면 분자에서도 다르게 봤고, 분모에서 똑같이 봤으면 분자에서도 똑같이 봤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확률이라는 거는 분모 전체 중에서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반드시 분자에 올라가는 놈은 분모 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모 중에서 저런 놈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느냐, 그 비율이거든. 일관성을 갖다가 유지하면 이거를 다르게 보든 똑같이 보든 확률이 같아지게 돼 있어요. 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이 전체를 다 나열할 때만, 이 전체를 다 나열할 때만 이 확률이 두 개가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개 중에 있잖아,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문제들 있잖아. 만약에 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이 5개 중에서 일부 4개만 뽑아서 나열할 때 뭐 A끼리 이웃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이 둘 중에서 말이야, 이 첫 번째 방법, 무슨 방법인데, 이거 두 개를 같더라도 다르게 보는 방법만 써야 돼. 5개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확률 구할 때 만약에 얘처럼 쓰잖아, 이걸 똑같이 보잖아, 무조건 다 틀리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강조하는데, 이렇게 똑같더라도 서로 다르게 보고서 확률을 계산하면 전체 확률을 계산하나, 이거 전체 나열하는 그거 뿐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것도 확률은 무조건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르게 보고 계산하면.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초부터 똑같은 놈도 서로 다르게 보고서 확률을 준비하라는 거는 이런 이야기지. 전체를 다 나열하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나열하든 똑같은 놈을 서로 다르게 보고서 취급을 하고 확률을 구하면 무조건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나열할 때는 이걸 똑같은 걸로, 다시요, 다른 걸로 보면 분자도 다른 걸로 보고, 분모를 똑같은 걸로 보면 분자도 똑같은 걸로 보면 확률은 두 개 다 같은 값이 나와.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된단 말이야. 이 전체를 다 나열할 때는. 근데 이 중에 일부만 뽑아서 뭔가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똑같은 놈은 서로 다르게 보고서 확률을 계산해줘야만 확률이 맞아떨어져. 알겠지?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이 계산, 이 설명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 확률을 계산할 때는 서로 똑같은 상황도 무조건 서로 다르게 보고서 계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틀리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돼. 그 다르게 보는 이유는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다르게 봐야지만 제대로 된 확률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주의사항,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서로 똑같은 놈이 나올지라도 이게 지금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니잖아.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확률을 계산할 때는 밑에 있는 이거 구할 때 5팩 나누기 2팩이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서로 다르게 본 다음에 분모를 결정하고, 분자도 반드시 분모를 따라서 일관성 있게 다르게 봐야 된다 했어요. 되겠니? 이 방법을 강조한 이유가 전체를 나열하든 일부를 나열하든 이 방법은 무조건 통용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똑같이 봐도 될 때는 언제라고? 이 똑같은 놈이 포함된 전체를 뭔가 가지고서, 전체 가지고서 나열하고 나열하는 이런 확률 문제에 있어서는 저걸 똑같이 봐도 확률은 맞게 계산된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나열할 때는 반드시 이 방법만 통용되니까 반드시 확률을 구할 때는 이 방법 위주로 연습을 하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확률과 표본 공간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학적 확률과 표본 공간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셈 정리라는 걸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을 정리를 해보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전체, 자,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부분 집합 A라는 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했고요. 요거를 이제 B라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때 우리 1학년 때 이 집합의 원소 개수 있잖아요. 요 원소 개수는
A라는 원소 개수 더하기 B라는 원소 개수에서 두 개의 교집합 원소 개수를 빼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걸 양변을 갖다가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전체 가지 수분의 A 합집합 B, A 합집합 B도 요 표본 공간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얘를 확률 통계 세계에서는 부분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른다 했으니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 그럼 전체의 경우 중에서 합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혹은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딴 거 아니고요. 바로 요와 같은 확률의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해주는 일종의 원리를 거창하게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요건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나왔냐면 요게 바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요게 바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요거 교집합을 사건에서는 교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사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곱사건 기억하세요. 요거를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이런 걸 던져주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반드시 한번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존재한다면 걔는 한번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두 번 카운팅이 됐을 테니까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확률에서도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뒤에 있는 이놈이 빵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빵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면 그때는 P의 A 합사건 B 이 확률을 그냥 PA 더하기 PB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왜? 요 부분이 빵일 테니까, 그지? 그래서 요 밑줄 친 요 식이 매우 중요한데, 요게 바로 배반 사건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니까요. 저놈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뭔 말입니까? 배반 사건이면 이걸 분명히 만족합니다. 반대로요, 이걸 만족하면 두 개가 배반 사건이라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놈은 우리한테 뭘 던져주냐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항상 여기 있는 요 뒤에 거, 요 교집합이 존재하면 한번 빼줘야 된다고 유념하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게 거창하게 덧셈 정리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지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세 개를 주고서 하나를 구해내라는 어떤 관계식의 일환으로 시험에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누가 이런 식 써놓고 거기다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갑니까? 그냥 우리가 본능적으로 저 합사건의 확률 요거 구하는 거는 이런 덧셈 정리란 미명하에 공식에 의해서 구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저 덧셈 정리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합사건의 원리를, 합사건의 확률을 이 공식에 끼워 맞춰서 풀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요거는 주로 무슨 시험에 나오냐면, 어떤 시험에 나오냐면 요 공식 따위를 네가 외우고 있다면 이 네 개의 값 중에서 세 개 던져줬을 때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요런 문제를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저 공식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요. 합사건의 확률을 항상 구할 때 이걸 떠올리면서 저 공식에 입각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부지불식간에 다 쓰고 있어요. 그때 저 식이 쓰인다기보다는 이 공식 자체를 네가 외우고 있다면 이 네 개의 존재 중에서 어떤 세 개를 내가 던져줬을 때 나머지 하나를 조공식으로 구해낼 수 있지 않겠니? 그런 시험 문제, 기본적인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에 많이 쓰이는 식이라. 알겠지? 덧셈 정리라는 뭐 거창한 이름은 그냥 더하기 빼기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이고, 저 거창한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요. 되겠지? 배반 사건일 때는 이 두 개를 더하기만 하면 얘가 구해진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구하는 방법. 거창하지만 그냥 하나의 관계식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데, 확률의 덧셈 정리 말고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거야. 표본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이제 A라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거잖아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는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와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게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양변을 NS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얘도. 요거는
이렇게 될 건데 얘를 우리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전체 개수 중에서 A가 차지하는 개수의 비율, 요거를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거를 우리는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따라서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PA 혹은 마찬가지로 뭐 P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요건데 자, 요런 상황이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냐 하면, 자, 교과서 같은데 보통 문제들 풀어보면 적어도라는 문장이 나올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뭐 곱해서 짝수다, 네 번째는 뭐냐면 뭐 같지 않다. 요런 문장이 등장할 때는 본능적으로 여사건을 떠올려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은 요즘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러 이런 문장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저 문장에 얽매여서 너무 문장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주로 안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일단은 이 여사건의 확률은 느껴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다이렉트로 구하려고 분류를 해봤더니만 그 분류가 너무 가지수가 많이 나오고 너무 분류 자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짜증이 날 때, 그때 본능적으로 야, 내가 구하려는 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러면 그 반대가 오히려 쉽겠네, 그 반대가 오히려 개수가 적겠네, 이걸 느끼고 난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로 딱 들어가주면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다이렉트로 시도해보고 그게 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 많다,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러면 이때는 반대를 빼자, 요 느낌이 딱 들 때가 여사건의 확률을 써야 될 때야.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걸 스스로 느끼는데 집중하세요. 이 문장은 내신 대비해서요, 내신에다 쓰이는 거니까 내신에 저런 문장이 나오면 한 번쯤은 여사건의 확률을 떠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하고 뭐 여사건의 확률까지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고 지금 확률의 기초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한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본 공간을 구성할 때 그리고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보고서 구성해야 되는 이유, 그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확률의 계산에 있어서는 걔가 핵심 포인트예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끌어와 쓰지 않는다. 똑같은 것도 서로 다르게 본 상태에서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수학적 확률의 정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덧셈 정리나 여사건의 확률은 문제를 풀면서 이럴 때 쓰자라고 적용해 가면 되니까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념 정리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문제풀이 이어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